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놓은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되고 홈플러스가 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멀쩡해 보이던 홈플러스가 왜 갑자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걸까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스브스 뉴스가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투자자들을 모아 사모펀드를 굴리는 운용사예요. 사모펀드의 사모는 사사로울사의 모을모, 사적으로 모인 펀드를 말하는데요. 누구나 소액으로 쉽게 살 수 있는 펀드와 다르게 사모펀드는 소수의 돈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모인 펀드인 것. 투자자들은 펀드 수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사모펀드 운용사는 투자한 기업을 열심히 키워 기업 가치를 올린 후 살 때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어요.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는 2015년 약 7조 4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샀어요. 이 무시무시하게 큰 돈을 투자금만으로는 마련할 수 없었던 MBK 파트너스, 무려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홈플러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는데요. 빌린 돈이 이렇게 많으면 뭐가 문제죠? 바로 엄청난 이자죠. MBK 파트너스는 여러 점포를 닫고 땅까지 팔며 빚을 갚았지만 팬데믹 시절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 상황 속에서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은 결국 마이너스가 돼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맙니다. 안산점, 부산의 가야점 같이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을 매각하면서 좀 영업 사항이 더욱더 열악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덕허덕하던 홈플러스는 급기야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결국 MBK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제 홈플러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채무 갚는 게 유예되고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 법원이 중재를 해서 부채를 일부 탕감을 하는 식의 그런 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홈플러스의 평판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 개인 투자자들 문제가 생기겠죠. 국민연금도 6천억 투자한 거 아세요? 홈플러스에 입점한 일부 업체는 1월 매출 정산을 못 받았고 상품권까지 사용이 막혔는데요. 일부 제휴사들이 상품권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할까봐 사용을 막아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는데요. 약 10만 명 이상이 이 홈플러스를 생활투자로 일하고 있는데 홈플러스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일터가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MBK 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직전까지 기업보험을 발행해 돈을 또 빌린 사실이 밝혀져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고통받고 받을 예정인 MBK 파트너스의 사모펀드 실패,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도축 4일인의 배송이라는 파격적인 전략으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큰 주목을 받았던 국내 스타트업 정육각. 무려 2년 만에 10배에 달하는 매출 성장을 보이며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평가받았고 그 인기에 힘입어 2020년엔 한 유명 토크쇼에도 출연해 스타트업 성공기를 인터뷰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 4일 정육각의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직원 전원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지며 또 한 번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소화도 못할 기업을 먹어놓고 배가 터져버렸네 키키. 완전 자본금도 없이 90%를 대출받아서 기업 인수하는 게 전세 사기랑 뭐가 다르냐? 그냥 신생 스타트업이 망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지? 스브스 뉴스가 이 자세한 내막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2016년 문을 연 정육각은 식품 스타트업 중 이례적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 방식을 통해 유통 혁신을 이뤄낸 것이 큰 인기 요인이었죠. 정육각은 매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적자폭도 함께 커졌지만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빠르게 몸집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공행진을 달리던 정육각, 기업의 생사를 바꿀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22년 4월, 유기농 브랜드 초록마을을 인수하게 되면서였죠. 인수 금액은 약 900억 원. 이커머스 기반의 축산물 신선식품을 다루는 정육각과 오프라인 매장 기반의 과체류를 주로 다루며 다양한 협력사와 PB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던 초록마을. 이 두 회사가 합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행보가 굉장히 특이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초록마을은 2002년에 시작해 20년 넘게 이어온 나름 내실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매출만 2천억 원에 달했죠. 2022년 기준 총 38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매해 대박이 날 일은 없어도 유기농을 선호하는 마니아층 사이에선 나름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인수 당시 정육각의 연매출은 400억 원. 성장세가 뚜렷한 스타트업이긴 했지만 초록마을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였죠. 쉽게 말해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스타트업이 2천억 원대 매출 규모의 초록마을을 인수했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수 금액이었던 900억 원이 없었다는 것.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인수를 하시려고. 정육각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인수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정육각의 투자 유치 목표금은 약 1,600억 원의 규모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2022년부터 미국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투자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은 금액은 470억 원.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인수 금액만 900억 원이잖아요. 정육각은 이 한참 모자란 인수금을 지불하기 위해 캐피탈사에서 나머지 320억 원의 단기 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정육각은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인수대금 지급 말고도 투자 유치 준비, 초록마을과의 내부 통합 작업 등 여러 이슈가 겹친 탓이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 282억 원이었던 자본 총계는 2022년 마이너스 1.4억 원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이후엔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과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는 등 체질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2025년 7월 4일 정육각과 초록마을은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어졌는데 현재 250여 곳에 달하는 초록마을 협력업체가 100억 원이 넘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고 전국 230여 개 가맹점으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육각 사태에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지난해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한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다 판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일명 티메프 사건과 비슷한데요. 최근 국내 유통업계 사이에서 이러한 미정산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어떻게 자기 자본이 없는 기업이 자기보다 거의 몇 배가 큰 기업을 인수를 그냥 할 수 있는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 자기보다 몇 배 큰 기업을 인수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 큰 기업을 인수를 할 때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좀 부실하지 않았을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내 유통업계의 미정산 문제를 막기 위해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유통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유통산업에는 이제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 기반의 유통업계는 아직 그러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정교하게 촘촘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와 정부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에스크로우라고 판매하는 그 업체가 매출액의 일부를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보관을 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납품업체들한테 대금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인수한 이후에 정육각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지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손쉽게 설명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납품업체라든지 소비자가 정보를 좀 미리미리 접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거래 행위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정육각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단 구조조정을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지금 당장 아깝더라도 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하고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납품 대금을 지급을 한다라든지 그래야만이 이 기업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유통업계 미정산 사태가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사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체념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왓챠입니다. 언제나 왓챠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왓챠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 왓챠피디아는 어떻게 되는 건데? 국내 1세대 OTT 회사인 왓챠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왓챠는 다른 OTT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립예술영화, 단편영화를 적극적으로 수급하며 유명해졌고요. 왓챠피디아와의 연동으로 취향을 기록하고 맞춤형 추천도 받을 수 있어 코어 팬층의 사랑을 듬뿍 받은 플랫폼인데요.
이런 왓챠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많은 이용자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동안 왓챠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업 회생까지 가게 된 걸까요? 왓챠는 2011년 콘텐츠 추천 서비스 왓챠를 설립하고 2016년에 OTT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 플레이를 출시하면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2016 올해의 앱으로 선정되는 등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에 출범한 웨이브, 티빙, 쿠팡 플레이 등등 국내 OTT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때부터 왓챠의 경영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왓챠는 부작을 중심으로 굉장히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 VOD 서비스였거든요. 기존까지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경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을 건 거죠, 말하자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투자와 오리지널 경쟁에 실패한 거죠. 2021년 말 왓챠는 49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후에도 왓챠는 매년 심각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해왔고 작년 11월에 전환사채 만기가 도래했지만 상환이 불가능한 처지였어요. 결국 전환사채 490억 원 중 200억 원을 투자한 주요 채권자 인라이트 벤처스가 이번 회생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왓챠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왓챠도 다른 OTT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힘썼는데요. 특히 첫 오리지널 콘텐츠였던 BL 드라마 시멘티게러가 흥행하면서 잠시 반등의 기회를 얻기도 했고요. 조초소는 국내 웹드라마 최초로 2022년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되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490억 원으로 오리지널을 한두 편 만드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얻은 이미지로 상장을 하거나 인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후속의 조치들이 이어지지 못한 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왓챠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대신 사업 확장에 집중하는데요. 그 뒤로 왓챠 2.0이라는 시도를 했었어요. 웹툰과 음악까지 종합 서비스 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죠. 왓챠 2.0 전략까지만 해도 확장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다 포기하고 적자 줄이는 전략으로 갔죠.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에 나선 왓챠. 넷플릭스처럼 글로벌로 무대를 넓히려 노력하기도 했는데 해외 시장 진출도 시도했었고 일본 시장 진출도 시도했었고 시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시도할 때마다 빚을 왓챠를 되살릴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왓챠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살아남는 전략을 써야 될 텐데 제가 조금 우울했던 건 인수할 사람이 있을까? 되게 작은 OTT가 몇 개 있어요. 모아라고 하는 건 중드 전문 OTT예요. 헤븐리는 BL 전문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비용을 효율화한 VOD 시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생각보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네요. 네, 그런데 저 490억 원이 계속 걸려요. 왓챠 회생 절차 뉴스 나오고 저도 뭐 소셜미디어를 찾아보면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왓챠가 일본 드라마를 굉장히 수급을 잘했었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좋아하던 분들한테는 왓챠만한 플랫폼이 없었거든요. 라프텔이 작년에 흑자를 냈어요. 흑자를 내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라프텔이 훨씬 더 뾰족하게 취향 중심으로 가서 코어 팬덤에게 그냥 비용을 받으면서 적자를 줄이고 생존하면 미디어 시장이 어쨌든 빠르게 변하니까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법원의 관리 아래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왓챠는 내년 1월 7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반대로 이번 기업 회생 결정이 향후 인수합병이나 추가 투자 유치와 같이 왓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왓챠를 응원하고 있는 지금 1세대 토종 OTT 왓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